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현수막에 잘 쓰여져 있죠. 전남 교육정책 포럼 5차입니다. 이번은 공개 강좌인데요. 교육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육에 대한 무엇인가 공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의 열화 같은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의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선열, 호국영령 및 또 이 땅의 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산하에 가신 선배 교사와 그리고 아프다 스스로 이렇게 별이 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올해는 너무나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죠. 우리 동료 교사들 그런 넋들을 기리고 추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남철입니다. 그 자료집에는 우리 차용만 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용만 소장님이 지독한 독감으로 인해서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다음은 이제 인사말이 있는데요. 앞에 보면은 주체 주관 그래가지고 사단법인 전남교육연구소,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그다음 정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회의, 대학무상화, 평준화, 전남본부, 교육과 관련된 단체들, 나름 최선을 다했던 단체의 연합으로 지금까지 5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전남교육이사장님이 조금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먼저 그러면 순서에서 우리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님 지금 해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나중에 해외 연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정교조 전남지구 신항수 지부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 겨울비도 내리는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교조 전남지부장 신황식입니다. 올해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결리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2위가 훨씬 더 마음에 들던데요. 적반하장. 그래서 그 결리망이 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저희들 쌤들이 참 험한 시간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험한 시기에 그래도 이득보다는 가치를 이렇게 중심으로 현장에 실천해 왔기 때문에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희망이라는 좀 등을자를 새길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4월 7일 첫 1차 포럼 뉴 노멀 시대의 전남 미래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이래로 지금 5차를 맡고 있습니다. 2차 때는 홍세아 선생님 모셔서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던졌고요. 3차 때는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4차 지난 11월에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대응을 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교육 위기 시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10년 동안 전북교육의 혁신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던 그리고 낡은 관행들을 혁파하고자 노력하셨던 김승환 전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소중한 자리인 만큼 의미 있게 이렇게 말씀들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학무상화, 평준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죠. 사실은 시작한 지는 얼마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이 집에서 출범했던 전국 대표로 계시는 조창희 대표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창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직에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승환 교육감께서 전국 교육감협의회 의장으로 계실 때 제가 그 교원단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정책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나라의 교육의 질곡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도 투철하게 저에게 지혜와 열정을 나눠주시고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제야에서 우리 교육의 근본적 대안에 대해서 설파하고 다니시는 김승환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절망으로 치닫는 이 나라 교육의 해법은 없는지 성찰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교육회의가 있는데요. 전남교육회의 그 대표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오전에 시국선언 하시고 바쁘신 것 대신에 전남교육회의 집행위원장 우리 아닙니까? 예, 와 계시고 또 전남법원의 앞에 계시면 우리 집행위원들도 계시는데 그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관리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가족은 형교사, 관리자, 또 교육행정 모두가 교육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아집과 독서, 편견에서 벗어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는데 저희가 할 때 막 이렇게 프로필 많이 소개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딱 삼선 12년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경험을 가진 얘기를 제가 이제 2시간 할 건데 2시간 할 건데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강의를 듣고 쉬었다가 질의응답을 해서 정확히 5시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남학을 자주 안 오셨다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같은 시간을 보내시다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았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혹시 더 이후에 정답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남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바쁘신 분은 가시더라도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좋은 경험이고 좋은 기회니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 위기의 시대 우리 교육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서 방금도 그런 취업으로 그렇죠. 여기 그 팜플렛에 오늘 강의 원고 있죠. 그런데 제가 원래 강의 원고 쓰고 강의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남철 선생님이 원고를 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일단 그 앞에를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 평소에 어디 그 방송 인터뷰 할 때도 미리 그 질문지를 안 받거든요. 바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막 따놓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또 원고 놓고서 읽게 되면은 말이 자꾸 버벅거려요, 제가. 그래서 그 주최측의 요청에 따라서 그 원고를 써서 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그걸 버리지는 마시고요. 거기 또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써 놓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요즘에?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속이 뒤집어져요. 아주. 속이 뒤집어져 아주.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저것들이 50대 별짓 다 했던 자들이 지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그대로 계시기에 좀 너무 아깝지 않느냐고. 그럼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정치 그따위 하지 말라고. 내가 왜 내 인생을 멀쩡한 인생을 오물속에 집어넣느냐고. 나는 그러진 않는다고.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이게 있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언젠가 MBC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수다.
나가수. 얼마나 멋져요. 나는 교사다. 12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전북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다른 곳도 아닌 전북에서 교육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가슴 벅차고 보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것이 한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거잖아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티칭, 교수와 러닝, 학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또 편을 달리하면 가르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섬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거든요. 나는.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가르치는데 내가 얼마나 이것을 소화하고 가르치는지 그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들 입에서 툭 질문이 나오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안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의 한계라는 거죠.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가르치면서 배워요. 정말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님 이 세대만 하더라도 교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서 친구가 친구를 가르쳤거든요.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또 내 친구를 가르친다고 해서 의스되지도 않았고 그런 교실이 한때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그런 교실은 다 사라지고 없고 무한 경쟁의 교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대학에서 보따리 장수라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보따리 치안 강사. 치안 강사를 보따리 장수라고 하거든요. 저도 보따리 장수를 했어요. 보따리 장사의 서러움 아세요? 그저 전임들 눈치 본단 말이에요. 전임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대구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한번 그 학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 다음 학기부터 세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법 말은 들어봤지만 단 1시간도 강의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원래 분위기를 더 보니까 전임 교수들이 다 서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퍼넘기긴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저 보따리. 그래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사실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안 받으면 그 다음 학기가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걸 받고 다음 학기 준비하는 거죠. 세법이라 교과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태로의 세법이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아니 가르치는데 대구대학교에 가면 그때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2교시부터 2, 3, 4, 5, 6, 7, 6교시 연강을 해요. 밥은 언제 먹고? 중간에 1시간에 부처 위로 20분 나오죠? 그럼 그 시간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강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학생이 한 명이 교수님, 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 옆에 비어있는 강의실로 갔어요. 갔는데 교수님 아까 수업 시간에 세법에 도세국가 개념을 설명하셨잖아요. 도세국가. 제가 회계학 전공입니다. 그런데 도세국가 개념을 설명하셨는데 그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배한삼도 사자성 아시죠? 등에서 딴 새만. 오싹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틀렸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나 일주일 다음 주에 오니까 그때 내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오겠다 했어요. 자료를 확인한 결과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게 말했으니까 그 말을 또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방법이
그 학생이 물어봤으니까 그 학생에게만 설명할까? 아니면 전체 학생들 앞에서 틀린 말을 했으니까 전체 학생에게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결론은 후자로 내렸어요. 전체 학생들 말을 하자. 그리고 사실 그대로 해결하겠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나한테 왔는데 회개할까라고 했다. 내가 말한 것이 이렇게 틀렸다고 지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학생이 말이 맞았다. 그래서 이걸 개념을 틀리게 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강의실 분위기가?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더니 이렇게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눈빛이 괜찮아요 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 순간에 학생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 배운다는 거 개념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말이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짚으면 뭘까? 한마디로 짚은다면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아이들 속에 있는 뭔가를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IT 시대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집어넣는 것에서 한계는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얘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교사가 얘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얘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안다는 것 이게 정말 맞을까? 그런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노블레스 오블리제 어디 생각납니까? 프랑스 칼레,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시민을 대표하는 6명, 내 나라 끝까지 저항한 데가 칼레란 말이에요. 칼레에서 이렇게 건너보면 바다 건너보면 그게 도보거든. 도보에서 칼레가 다 보여요. 스토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6명 내놔라, 6명 목숨을. 그래, 맨 먼저 나온 사람이 거기 칼레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먼저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시장분하고 다 나왔다고 하죠.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확인 작업은 덜 끝났어요. 근데 어느 자료를 읽다가 1차 자료를 읽다가 쭉 보다가 번쩍 뛰었어요. 로댕 아시죠? 로댕이 그것을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로댕도 계속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래 굉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6명은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이유는 그 에드워드 4세 영국 국왕의 왕비 필리파가 내가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서 되겠냐. 결국 죽지 않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강의 끝나고 그 스컬프처 그 조각을 한번 쭉 보세요. 훑어보세요. 표정들을. 여러분 그 사람 죽을 때 말이죠. 정말 당당하게 죽는 사람들은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더라고 표정이. 최근에 뭐 소신 공양 이게 항상 화제가 돼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소신 공양하는 그 승리 한 분을 보니까 당당하던데요. 딱 자세 잡고 그냥 그대로 불태우던데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때로는 겁이 나고 그런데 내가 안다는 것이 틀렸다고 확실히 확인이 되면 그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만큼 안다는 것은 또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다는 것,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거기서 시험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데 계속 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맞죠? 그래야 우리가 공부한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요. 세계적으로 거의 비교할 수 있는 예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학교에 트럭이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를 봤던 그 교과서 다 실어가려고. 여러분 다 버려도 책은 못 버리겠죠? 그런데 아무 미련 없이 책을 버리는 거 왜 그러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 세 번째 출마했을 때 어느 단체예요. 일반 단체입니다. 무슨 운동단체도 아니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한 분이 질문을 해요. 김상 교육감님,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써먹으려고 합니다. 써먹는 거. 그게 써먹는 게 뭡니까? 바로 아이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삶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흐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럽 이런 데 가서 그 교사들 만날 때 있으면 한번 딱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어지간한 집, 사이즈가 크지 않은 집은 당연히 손으로 지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거의 다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집을 지어? 물어봤어요.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기술? 그대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2010년 11월 12일 참 외우기도 쉬워요. 2010년 11월 10일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10, 11, 12. 그룹 20,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있었죠. 그 동영상 한번 해보세요. Even if, as I said, it's not always going to be revolutionary progress, but sometimes evolutionary progress. Yeah, you know,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This gentleman right here, he's got his hand up. He's the only one who took me up on it. Go ahead.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world. Well, your English is better than my Mandarin also, so. Thank Yeah, you. but now, in fairness, though,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know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more complicated than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from an Asian, President Obama. Well, as I said, I was gonna. As I said, I was gonna go ahead and ask your question, but I want to make sure that the Korean press gets a question as well. Okay, my question is Go ahead. very simple. You mentioned interpretation. I know part of the difficulty being the American president is that 저희 버락 오바마가 처음에는 코리아 프레스라고 그다음 뒤에 가서는 코리아 리포터라고 하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레프리젠더 홀 에이지아라고 하잖아요. 전체 아시아를 대표 자기가 질문했다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럼 한국 기자에게 물어봐라. 이게 우리가 해왔던 교육입니다. 여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기에 나가는 기자들은요, 언론사마다 자기를 대표할 만한 기자를 내보내요. 아무나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못 알아들었어. 그것이 아니면 알아듣기는 했는데 말을 못해. 알아듣기도 하고 말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를 몰라. 일방적인 주입식 암기죄 학습을 하는 경우에 저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 고등학생인데 미국 아이비리그 가면 뭐 하겠어요. 중국 탈락을 해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생각 없는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이러저런 이제 권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임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수를 하는, 티칭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또 배우는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가졌어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길러주는 거다. 자기가 사유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다. 나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도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계셔. 그런 사회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게 교육 아니겠냐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한국에 왔잖아요. 학생들 100명과 토론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엘빈 토플러가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얻는데 시간을 낭비하면서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에 15시간씩 소비한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에 닥칠 때가 있잖아요. 위기 겪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다 위기를 겪어요. 지난주에 날이 하도 더워서 한낮에 20도까지 간 적이 있죠. 운전하는데 보니까 20도 같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을 만들어 보니까 자기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요. 살모사 새끼가 나와 있더래. 봄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참아 죽일 수는 없었대. 저도 살려고 나왔는데. 위기라는 용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 위기라는 용어가 영어에 분명히 있죠. 현대화 영어에 있죠.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는 저기 있는 거죠. 라틴에 있는 거죠. 라틴에 앞서서는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용돼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학문할 때 보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 자신의 전공이 있죠.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 용어를 쭉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것은 내 전공 고유의 용어다. 이것은 다른 전공에서 빌려온 거다. 그렇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공에서 빌려온 용어를 가리켜서 borrowed words, 그러니까 차용 용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차용 용어거든요. 그게요.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교육감 되고 나서 헛갈렸던 게요. 아니 왜 교육 분야에서 그렇게 사업이 많아? 그때 물어봤어요. 간부들께. 아니 여기가 주식회사입니까? 그랬어요. 정책사업, 무슨 사업, 전부 사업한다네. 그러다가 어느 토론회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때 그 교대 교수님랑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 말을 했어요. 선생님들 교육학에 고유한 언어,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교수님 한 명 그러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저희 전공에서는 그런 고유 용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교육학 고유의 언어가 없대요. 전부 빌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전공이든지 자신들이 고유한 전문 용어만 가지고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빌려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이 헌법인데 헌법의 기본권 아시죠? 그 기본권을 보면 그 기본권의 효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한 독일학자가 있어요. 기본권의 방사효. 방사라고 하면 방사능 아시죠? 방사효. 방사효는 어떤 거냐? 방사선 이렇게 쫙 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검진 할 때 뭐 체스트 뭐 이런 쐬잖아요. 딱 쐬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이 말은 헌법에 있는 기본권 이 목록은 이 조항은 한번 쫙 세면 전체 법질서에 그대로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쫙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서 나온 용어예요?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헌법책에 여기 대학 무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몇 조죠? 그 제31조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후보를 받을 권리가 된다. 근데 아마 사망일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사망에 무상교육은 아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의무교육 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무상의 개념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때 미국에서 쌀을 많이 보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 무상 차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오해를 해. 그냥 준 걸로 생각해.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무상은 뭐냐? 거기에 대한 사용료, 이자 이런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는 다시 돌려줘야 되겠어요? 원래 받아서 그건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 가족 데리고 한 2년 갔다 온다. 그때 2년 동안 내 집을 네가 써. 그 대신 임차료는 필요 없어. 그게 뭐냐? 무상 임대차예요. 갔다 오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간다가 아니라 무료로 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돌려주지 않는 거지. 이 위기라고 하는 건요. 위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의학적인 내용을 쓴다고 해요. 의학용어로. 어떤 거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훌륭한 연구에도 계속 보고. 얼마나 멋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데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걸리면 그때 쓰는 용어가 위기더라고요. 위기는 어떤 거냐? 이 가운데 점이 와 있는데 이쪽으로 하면 죽고 이쪽으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그 전환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위기라고 한대요. 근데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길 수는 없죠. 몇 년 동안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 필연적으로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위기하면 단기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요소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계속 이기죠. 맨날 전쟁한데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대한민국은요. 남자들 치고 국가안보 강조하는 사람 보면 전부 군대 안 갔다 왔어. 계속해서 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위기의 항상화, 위기의 상시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이게 어떻습니까? 잠깐입니까? 계속됩니까? 옛날 그 광주와 전남이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제 기억으로 광주에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육과정 중에서 정규 수업 시간은 최단 시간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교양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학교가 대표적인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화여고가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신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교과서 말고 자기 스스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독서하다가는 시험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이기의 항상화 정도, 상시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비극은 역대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교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젬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육의 개념 몰라. 교육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뭔지 공정의 개념도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장관을 세워놓고 지가 다 대통령이 알지도 못한 대통령이 장관으로까지 다 해버려요. 그때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나가서 수도권 대학 16개 대학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하겠다. 40%까지. 그 전날 장관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둘이 밥을 먹었거든. 그 자리에서 그랬거든. 절대 정시 확대 모집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나 화가 나든지 전화해서 차관한테, 차관님 교육부 몰랐죠?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알기는. 우리 선수들끼리 이러지 맙시다. 뭐야 그럼 자기가 다 하지. 장관까지 다 하지. 장관 몰라고 임명해. 그럼 정치인들마다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교육감님, 우리 정치인들은요, 교육은요, 말 안 할수록 좋아요. 교육을 말할수록 우리 힘들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늘봄이 지금 하루 종일 돌봄이다. 그런 뜻입니까? 언제나 봄이 아니라? 그래요? 이게 학교가 도대체 뭘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도 그렇잖아요. 교사도 자기 가르치는 계속 가르치고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게 방전되잖아요. 처음에 충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충전하는 것이 방전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많이 다녀오셨죠? 학교 방문 많이 하셨죠? 혹시라도 학교 방문을 했는데 한 번도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앞으로 그 가르쳐가 있잖아요. 꼭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여기를 좀 안내해 주세요. 어디요? 교무실이요. 그러면 교무실 개념을 몰라요.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시죠? 영어로 교무실을 뭐라고 합니까? 없어요. 영어로 교무실 개념.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 영어가 안 통하니까, 교무실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러더니 자기도 답답하니까 어디를 나 데려가더라고. 어디로 데려가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일회용 티 마시는 거 있잖아요. 커피 마시는 거. 여기가 교무실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더니 어느 초등학교 갔더니 여기 아닌가 싶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교실 있죠? 교실은 이제 담임선생님이 자기가 거기 늘 생활하잖아요. 저쪽 창문 쪽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교육은요, 계속 위기잖아요. 계속 위기인데 정말 기적적인 것은 날마다 위기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사도 견디고 아이들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평생 대학 교사하다가 교육감 한다고 와서 유초중고 선생님들 하시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일주일에 막 10몇 시간씩 수업을 하면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애들 계속 생활지도 해줘야 되고 이러저러 민원 접수해야 되고 어떻게 가능한 거야? 안식년도 없네. 우리나라 그 교사의 환경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였어요? 교육감으로서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직원 내려줄까? 어떻게 하면 교사 손에서 공문을 한 개라도 더 사지도 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했단 말이에요. 정권 바뀌길래 이제 기회가 됐나 보다 하고서 했는데 전혀 먹히질 않아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라. 대통령이 모르니까 장관은 가만히 있어. 그 아래 국장, 과장들 역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계속해서 하루도 피곤하지 않게 계속해서 위기로 몰아넣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하나는 권력의 정치.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요. 정치는요,
교육부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써먹는 거야. 자기들이 써먹는 거예요. 그것이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남은 이제 그런 리가 없지만 지금도 전국의 여러 지역 학교에 가보면 입실이 되면은 누구 어느 학교 합격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촌스럽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지금도 학생들 이름표 그냥 여기다 팍팍 박아가지고 다 다니게 하고. 정치예요. 정치는 단 한 번도 교육을 그 존재 자체로 목적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써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 촌스럽게 그 시장 군수들 있죠. 무슨 그 공립형 인재수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들 강사들 불러다가 거기다 강의하게 하고 수업하게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명 합격하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인 것처럼 내세우는. 언론은 조용히 있고 용돈이면 그걸 끝이니까. 이게 정치예요. 정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사고 치는 사람 좋아해요. 사고 치는 사람. 하나 사고 딱 치면 이거 일주일이 이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냐? 너무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 싫어해. 제발 사고 쳐. 한 대 때려버리려고. 자, 언론이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럼 언론이 교육을 그런 식으로 써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 방법은 뭘까요? 교장 선생님들이 대차게 나가야 돼요. 대차게 나가야 돼요. 그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 보면은요, 교사의 권위가 엄청 세요. 교사 입에서 이거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저 학생 인터뷰하고 싶으면 못합니다.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이의제기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캐나다 갔는데 교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선생님이 니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한다. 가장 무서워한대. 그 한마디 하면 다 끝난대요. 그 정도로 교사의 권위가 서 있는 거예요. 권위와 무섭다는 달라요. 권위적이면 안 되는 거죠. 교육감이. 교사가 권위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는 아이들 혼자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같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말 한마디 할 때도 항상 공손하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하고 다 성자는 아니잖아요. 집에서 짜증난 일 있으면 그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와서 그걸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듣고서 그래서 네가 힘들었던 거야.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자, 정치가 그렇죠. 언론이 그렇죠. 그 자본 어떻습니까? 자본. 에듀파인 돈 많이 벌어먹죠? 몇 년 지나면 또 바꾸죠? 돈 또 벌어먹어야 되니까. 에듀파인 가지고 행정 처리하는 나라가, 성립 처리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또 있을까요? 얼마나 그렇게 매달립니까? 지금도 서양에 가보면 전부 손으로 쓰고 있죠? 보셨어요? 손으로 쓰잖아요. 아이들 상학기록과 전부 손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당연시 하잖아요. 당연시 하잖아요. 그게 뭐죠? 나이스 그거 아세요? 나이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걸 나이스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교원노조에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교원노조에 지는가 봐라 이랬어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대통령이 그 문제 가지고
교원노조가 싸우는 겁니까? 누가 법률가 아니랄까 봐서. 참고로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김상한 교육감을 포함해서 법률가들은 정말 무식해요. 진짜 무식해. 무식한데 지금 지네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원노조 지는가 봐라. 그때 제가 그랬어요. 대학에 있을 때 전교 쪽에다 막 뭐라고 했어.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들 당신들의 문제고 행정직원의 문제다. 막아라 그랬어요. 앞으로 두고도 고생할 것이다. 근데 결국 다 뚫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본이 하는 거예요. 자본이. 문재인 정부 때 뭐가 있었죠? 그 학교 그 교실 뭐 이렇게 건물 바꾸는 거 뭐라고 하죠? 네? 공간혁신. 아주 죽여줘 아주. 전북에서 이미 시작해버렸을 거래요. 2013년인가? 3년인가? 학교 건물 감성화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면 좀 편안하게 좀 하자. 그리고 실용적으로. 선생님의 수업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이렇게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게 2013년이에요. 교육부가 그걸 베껴가지고 공간혁신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청와대에서 뭘 기획한 줄 아세요? BTS 가수지? BTL. BTL. 2010년 선거 때 TV 토론하는데 어찌나 그때 속으로 웃음 나오던가. 이거 무슨 뭐 군도 아니고 A 후보가 B 후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B 후보님, 예. BTL이 뭐의 약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거 질문이라고 하나. 그래야 그 질문을 받은 후보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한참 좀 당황하다가 이렇게 하더니 빌드, 그 다음에 트랜스퍼, 그 다음에 리스 그러더라고. 아, 됐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물어봐. 어쩌면 토론도 촌스러운지.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재무과 시설과한테 지시를 했어요. 전북은 그 BTL 하나도 안 한다. 그래서 교육부 어떤 간부한테 그래서 도대체 청와대에서 왜 이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겠어요? 업자 먹여 살리는 거지. 검찰 힘 빠지는 거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이? 돈 안 쳐먹으면 돼.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관장들이. 돈 안 쳐먹으면 한 일이 없다고 검찰이. 죽어라고 쳐먹어 날마다. 그리고 먹을 때도 확실하게 먹어야 돼요. 큰 단위로. 그래야 보호를 받아. 그래야 서로 골고루 나눠 먹잖아. 자본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저는 그 교육 기득권 세력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 기득권 세력입니까? 아닙니까? 대학 교수는 확실하게 교육 기득권 세력이에요. 아까 그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던가요? 뭐 교수 신문 2024년 사자성어로 해서 저 견리망의 웃기고 있네. 나 그걸 보고 아이고 교수들 당신들만 정신 차려서 대하면 이러지 않지.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사대에서 그 지역의 시도교육청과 잘 연결되면 계속 프로젝트 따먹고 썼던 것 또 쓰고 제공을 받고 또 쓰고. 광주도 유명한 교육학자 한 사람이 있더구만. 그 사람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속해서 따먹대. 학교 자치를 굉장히 우리가 중시했어요. 그래서 학교 자치를 가지고 토론회도 같이 하고 했거든요. 국회에서. 그 교수님이 거기에 나왔어요. 패널로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자치를 하게 되면 교사로서는 시어머니가 한 사람에서 17명으로 시어머니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광주에 유명한 교수가, 교육학 교수가,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무 교수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17명이요? 아니 그 부산의 교사들이 전북교과 말하면 듣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전북을 인정합니다. 전북은 지금 당장 해도 학교 자체가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권 밖에도 계속 방송 진행하고 그래요. 한번 EBS에서 연락이 왔어요. 패널 한번 나와주시라고. 쟤 누가 합니까? 그 교수가 안 돼요. 나 안 나가요. 그래서. 왜 안 오세요? 그래서 그 교수 하는 건 나 안 나가. 보기 싫어요. 교육 기득권 세력이에요. 지난 여름에요. 무주에서 제가 속해 있는 학회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그 학회에서 여름 목고질 한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감 한다고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라도 한번 가서 얼굴 보고 좀 격려를 해주자. 간식도 좀 사주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교수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선배님, 지금 우리나라 로스쿨이 완전히 음서제로 변한 거 아시죠? 음서제. 조선시대 음서제. 그 면접할 때 부모 직업 물어보면 안 되죠? 물어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제 당위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현실론으로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봐요. 실제로 안 물어봐요. 그 정도 머리는 있지, 교수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안 물어봐요. 그래야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될 때 증거가 없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요직에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조금 덜 떨어지긴 했지만 좀 이렇게 로스쿨 하고 싶어해. 근데 어느 몇 개 로스쿨에 내가 아주 잘 아는 선배 후배들이 있어.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식의 이게 음서제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딸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평소에 이렇게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문제가 대화를 해보면 잘 하고 그러는데 왜 떨어질까? 떨어지는 거예요. 교수들이요. 마치 무공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말이지 우리 신입생들 중에 검사장 딸이 3명, 법원장 딸이 2, 이런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 학교가 대단한 학교가 된 것처럼. 교육기득권 세력이죠. 문재인 정부 때 그거 기억하십니까? 교육정책 공론화 작업. 아세요? 공론화 작업. 어디서 말은 들어가지고 그 문 대통령하고 정권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디서 기동량을 했어. 근데 지 것은 아니야. 누가 써주면 계속 읽기는 잘해. 교육 공론화 작업. 이 말은 누구한테 들었냐? 교육부 간부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 공론화 작업 하는데 이게 플로에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학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스트립을 잡거든요.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죠? 거기 학부모들이 진을 쳐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정책 방향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서는 그런 정권은 뭐라고 말하냐? 공론화 작업 결과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육 기득권 세력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위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 요인들을 들어보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자, 교사들 많이 힘든 거 있죠. 수업하면서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는 거. 맨 앞에 있는 대학의 그 교육의 자율성이 것은요, 교육의 자치를 말합니다. 지금 지방교육 자치 관한 법률 있죠. 그리고 각 시도교실 자치가 있죠. 학교 자치가 있죠.
그래서 이 교육 자체의 최종 목표 지점은 저기 학교 자체예요. 그리고 학교 자체의 핵심은 교사 자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헌법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시죠? 어렵잖아요, 정치가. 그런데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아시죠? 독일의 바덴-뷰르텐베르크 주가 있어요. 독일 란트가 16개인데 바덴-뷰르텐베르크는 저쪽 남쪽입니다. 슈바르츠발트 아시죠? 영어로 블랙 포리스트. 프라이부르크가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도나우강이 이렇게 쭉 내리잖아요. 브리카흐와 브레게 두 개의 샘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나오면서 도나우강 한 길이가 흑해까지 한 2,500m 될 거예요. 2,500km 될 거예요. 바로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란트에 그 주에 정치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1975년에 그 합의를 만들어냈거든. 회의의 결과예요. 세 가지. 하나는 압박하지 말아라,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이건 이렇게 교사의 생각을 주입하지 말아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주입금지예요. 학생들이 더 이상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주입시켜버리면. 그게 그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논쟁성의 원칙이에요. 지금 사회에서 보면 이게 정치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을 이렇게 하잖아요. 논쟁을 하면 교사는 이걸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정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 그것을 계속 논쟁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논쟁성의 원칙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원칙은 학생 지향의 원칙입니다. 학생 지향은 어떤 거냐?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방법, 이걸 학생들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가장 치졸한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학생들이 뭔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그림이 됐건 말이 됐건 글이 됐건 표현하는데 그 억압하는 것, 이게 가장 치졸한 정권들이에요. 미국의 오레건주가 있어요. 오레건주. 거기에 포틀랜드라는 시가 있고, 거기에 고등학교가 링컨 하이스쿨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학교에 학생회에서 준비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공간을 잡고서 학생들이 PT를 쭉 해주더라고요. 해주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하는 법률 있죠? 학교폭력 어떻습니까? 이렇게 언어 구성을 하면 안 되고, 사실은 학교를 가리켜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학교는 가치 개념이에요. 폭력은 반가치 개념이라고. 하나의 법률 제목을 잡는데 가치 개념과 반가치 개념을 연결시켜.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거의 모든 주가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데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타이 불링 액트예요. 불링이 뭡니까? BULLY ING잖아요. 주로 그 버벌해요. 언어로 이렇게 폭력하는 이런 거예요. 걔네들 우리식으로 학교 폭력 이런 되려면요, 그냥 총으로 쏘는 거예요. 걔네들 그냥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오레건주에 이미 이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레건주 상하원에서 이 링컨 하이스쿨 학생회에 의뢰를 했대요. 이걸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하겠는데 그 드래프트를, 초안을 만들어달라. 학생회에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학생들이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 초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2010년에 교육감 일을 시작하고서 그때 바로 그 해에 교육부에서 장관과 교육감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교사에 관한 것이면 반드시 교사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책을 만드는데 교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학생에 관한 정책이면 반드시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학생 참여시키세요. 우리가 선생님들 경험상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맡기고 시켜보면 깜짝 놀랄 정도 해내죠. 안 시키니까 계속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그때가 벌써 2010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한 게 없고 최근 들어와서는 더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침몰하니까. 아까 저희 칼레 시민들 있잖아요. 6명. 그 잠깐 예를 들었는데 차라리 나를 치세요 하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서희초 교사 그 사건 난 처음부터 예측을 했어요. 이건 그냥 끝나버린다. 왜?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권력기관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그 징계 주는 거 내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장난치지 마라. 이건 약한 집 애들만 다 당하게 돼 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찾아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존재는 누가 남아있냐. 딱 몇 개 지점을 짚으라면 우리 그 교사 집단 그리고 교육장 그리고 교육감 이렇게 되는데요. 이 교사가 뭐 하다가 힘들다라고 할 때 교육장이나 교육감 또는 학교 교장을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기란자가 되는 그런 게 보이면 덜 당황해요. 교사들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힘들어하느냐? 안 보이니까. 다들 자기 살림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전주에서 어떤 그 방송사 대표하고 몇 사람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말을 하대요. 그분이 제 아내가 우리 남성님들 어디 가서 말할 때요. 제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자기 배우자를 뭐라고 하죠? 우리 한국 남자들이 집사람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남녀 불평등 용어더라고. 조상희 선생님 절대 하지 마세요. 나 혼났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여성단체에 혼났어요. 그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다른 사람 몰라. 김성환 교육감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공격하는데 내가 그냥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 그게 아내라고.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를 부인을 말할 때는 항상 부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떤 방송 진행자가 상대방 목소리를 아내는 어떠신가요? 저는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부인이라고 하고. 우리 교사들이 결국 연대를 해야 돼요. 동료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공동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역사적으로 보세요. 연대하면 다 이겼어요. 97년 12월 3일 우리가 IMF 구제금을 받아들였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경제 주권이 IMF로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IMF가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들어왔다 절대 안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IMF 그 배우는 국제금융재벌들이거든.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못 먹었단 말이에요. 못 먹은 이유는 뭐냐? 권력자들 한씩 무능한데 국민들이 연대를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금년에 건네놨어요.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는 안 내놓을 거예요. 왜 그러냐? 질려가지고. 정치하는 놈들. 그거 보세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또 벌어진다면 절대 국민들 그거 안 내요. 이제는. 정치인이 똑똑해서 급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연대한 거예요. 연대는 무섭거든. 왜 그 전에는 한 가정에 4명, 5명 이렇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무서워하느냐? 자녀들이 전부 다 연대를 해버려. 저 집 건들지 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교원노조, 교원단체 있잖아요. 정확하게 선을 지키면서 경계를. 교원노조, 교원단체가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이익단체는 그 구성원들이 이익만 잘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이익단체거든요. 근데 교원노조나 교원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원노조의 조합원, 우리 교원단체의 구성원이 어떤 주장을 한다,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면 무조건 선이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저 이익단체 아니야? 자기 살을 깎는다고 하죠? 자기 살을 깎는 예들이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내 조합원이지만 내 구성원이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속 가능성, 공신력 이것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에게 정말 예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이 5남매인데요. 5남매 중에 제가 둘째거든요. 위로 누나 2살 위로 누나 있고 근데 5남매 중에서 결혼을 가장 늦게 했어요. 남동생도 먼저 했어 형보다 5살 아래. 근데 이렇게 처음에 한 1, 2년 이렇게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시숙은 저기고 저는 싱글이고 동생네는 부부가 있고 애를 낳았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동생 딸아이가 막 기어와요. 큰아빠한테 큰아빠 온다고. 그런데 바로 안아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안아줬냐? 바로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혹시 뭐 밖에서 묻었을까 봐서.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안아줬거든요.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런 존경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예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간혹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2010년에 서울시 의회 건물에서 장소는 거기였고요. 그때 저를 초청한 단체가 교육의막 네트워크였어요. 전국 교육의막 네트워크. 거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무리만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운동권 특징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시간 안 지킨다. 공부 안 한다. 싸가지 없다. 틀립니까? 내가 그랬어요. 거칠게 하면 그 사람이 선명합니까? 뭐가 인간이 인간에게 공손하게 하면 자기가 마치 비굴해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유치원 아이가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거의 같은 자세로 인사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럼 그 아이는 그대로 그걸 보고 자라거든요. 러시아의 작곡가 중에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아시죠? 쇼스타코비치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 정도 얼굴 보면 나는 항상 부러워요. 어떻게 같은 남자로 태어나서 내 얼굴이 이렇고 저 남자는 저렇게 생겼나. 쇼스타코비치 1906년생이더라고요. 1975년에 죽었어요. 70을 못 채운 거죠. 69세고.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딱 맞물린 게 소련의 스탈린이에요. 자, 이념으로서 사회주의와 현실로서 사회주의 다르죠? 북한 체제도 보세요. 이제 10살 먹은 김주에 데려가면서. 그런데 쇼스타코비치는 원래 자기가 쓰고 싶은 곡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유행했던 로맨티시즘 쪽으로. 그런데 그것은 현실 사회주의에 안 맞잖아요. 그 스탈린은 1878년에 태어나고 53년에 죽었으니까 그 사람 몇 살이야? 만 75세네요. 거의 맞물리는 거예요, 기간이. 오래됐어요. 박정희가 몇 년 했죠? 18년 6개월이나 되죠? 근데 스탈린은 29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작곡가들 곡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체크하는 거 간단해요. 스탈린이 공연을 보고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문제가 돼요. 곡이.
그럼 작곡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처형이고. 그래서 쇼스타코비치도 결국 이제 그런 비밀 경찰 연락을 받은 추석으로 받은 거예요. 내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그런데 이 쇼스타코비치를 조사하기로 한 그 요원이 오늘 처형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그냥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체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쇼스타코비치는 죽지를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쇼스타코비치를 뭐 잘 안 것도 아니고 법학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 뭐 싱어게인 쓰리 보는 거지 뭐.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내릴 때예요. 내릴 때인데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다른 길을 보러 나가는데요. 나가는데 그때 뒤에서 앞에 수행기사 앉아 있고 뒤에 이제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패드를 열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쇼스타코비치 그거를 이제 그런 거예요. 월츠 넘버 2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푹 터지더라고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저 친구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막 강하게 억제를 하면서 그 순간을 넘겼거든요. 그렇지 내가 왜 그 음악을 듣고 월츠는 저기잖아요. 경쾌하잖아요. 짝짝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그 곡은 단조가 아니라도 장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겨우 만들어냈나 봐요. 그러니까 눈치 못 채도록. 저 영화 보셨어요? 무슨 영화죠, 저 영화가? 안나? 카레리나가 아니고 카레리나입니다. 카레리나. 네, 저게 그 톨스토이의 작품을 토대로 해서 만든 그 영화거든요. 네, 영화인데 저거예요. 저건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그 다음에 위기로 넘어갔잖아요. 위기로 넘어갔는데 교육감 12년 하면서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 보이죠? 괜찮아요. 진심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사건이 자사고 사건이었어요. 자사고 사건. 그때 교육부의 권고안은 합격선을 70점으로 해라 했는데 전북교육청은 80점으로 했어요. 근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80점으로 했어요. 서울 이런 다른 데 전부 70점을 합격선을 했거든요. 전주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 두 학교를 먼저 사전에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70점을 넘겨버리더라고. 근데 명색이 자사고라면 80점 맞아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교육감 한 분이 그러세요. 김상 교육감이 나는요 차라리 신자 이웃들한테 아예 떨어뜨리려고 확실하게 떨어뜨리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안 했어요. 그러자면 그거 하고 하게 되면 그 증거로 남죠. 직권남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놔뒀어요. 제 기억으로 그 점수가 79.64인가 나왔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한 78하든지 그러지 뭐 79.64야. 바로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안 된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기득권 세력이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기득권 세력이에요. 호남에서 뭐 땅집 구경 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내 고향에 저런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런 감격 속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아까 교육 기득권 세력 말씀드렸죠? 정치는 거의 모두가 교육 기득권 세력이에요. 청와대에서 바로 이걸로 나오더라고. 그 세력, 청와대에서 그걸 했던 자사고를 방어했던 그 세력들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들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 한번 자기가 필이 꽂히면 그냥 몰빵이잖아요. 안 물어보잖아. 그 사람 공부에 대해서.
더 놀란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이요 같이 일어나 버리더라고. 같이 서로만 연판장 돌리듯이 막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 그럴 줄 알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보이는구나. 광주에 학부모한 사람, 그 사람 변호사, 부산에 학부모한 사람, 그 사람 변호사, 그리고 전주에 있는 학부모한 사람, 이 세 명의 학부모가 김수환 교육감을 고소를 한 거예요. 자기들 피해자라 생각하고서. 조사를 얼마 하는 줄 아세요? 1년 내내 털었어요. 1년 내내. 기우제. 1년 내내. 제가 3번 불려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거기 경찰 도경에 거기가 지능범죄 수사대. 내가 지능적으로 보이는가 봐요. 지능범죄 수사대. 검찰의 조사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보통 피의자 김승환 그 수사 기록이요 2,000페이지, 3,000페이지래요. 그리고 맨 앞에 첫 장에 스탬프인이 2개 찍혀요. 하나는 직관 사건, 하나는 공안 사건. 내가 공안 사범이에요. 공안 사범. 간첩처럼 보이죠. 공안부 검사들은요 어떤 사람이 딱 보면 간첩처럼 보인대. 특수 검사는요 사람 보면 다 범인처럼 보인대. 직업병. 영화 변호인이가 그거 보셨나? 변호인? 나는 딱 보면 국보법인이 아닌지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 세 번 조사받고 검찰 들어가면 또 설설에 이렇단 말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교육관님 혼자 오셨나요? 예, 혼자 왔습니다. 변호인 없이요? 예, 변호인 없이요. 그냥 합시다 그랬어요. 3번 불려갔어요. 3번. 우리 과장, 사무관, 주무관, 하필 또 사무관, 주무관 전부 다 여성이네. 거기도 몇 번씩 불려간 거예요. 처음에 딱 수사 시작한다는 그 말 듣고 그 과장, 사무관, 주무관에게 지시를 했어요. 컴퓨터에 있는 자료 절대 손대지 마라. 나는 그 속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설사 그 속에 나에게 불리한 자료가 있더라도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나에게 당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을 내가 방어하고 나 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피해 안 가도록 절대 손대지 마라. 내 지시 어기지 마 그랬어요. 심사위원이 7명입니다. 심사위원회가 7명 전부 불려갔어요. 혹시 김수환 교육감하고 전 통화한 사실 있냐? 커피 한잔 마셨냐? 교육감실에 들어가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육감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걸 생색을 내 또 그걸 전화를 해요. 아무개 교수님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쪽을 합니다. 그럼 아이고 기주소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일절 전화를 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그걸 맡기냐 이거예요. 털고 가도 안 돼. 그래도 안 나와? 자율학교 관리위원회 아시죠? 15명이에요. 외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명을 다 수사를 했어요. 혹시 교육감이 이번에 반드시 탈락을 시켜야 된다고 말하더냐? 없어. 내부에 행정국장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은 바로 교육감 지시를 받으니까 한마디로 할 말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어디까지 갔냐? 출입기자 4명. 혹시 김수환 교육감한테 이런 관련된 말을 들어봤냐? 못 들어봤는데. 그래, 그날 처음에 그 경찰청에 들어갈 때 내가 그랬어요. 그 수행기사 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내 차 운전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다 퇴근해.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몇 시간 밤 늦게까지 하고, 이제 오후에 들어갔지. 오후에 이제 그날만 반가를 냈을 거예요. 반가를 내고, 그리고 오후에 들어갔어요. 밤에 나오는데 깜깜해져 있어, 깜깜해져. 이제 시동을 켜려고 이렇게 운전대를 잡았단 말이에요. 딱 잡다가 그 순간에 머리를 탁 찧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미안해.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소진시키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육감 자리에 있으면 교육감이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대단한 거 누리는 것처럼 호의호식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마치 그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진짜 그냥 북풍 한설 몰아치는 그 광야에 말 타고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시달리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교사들, 행정직원들 살릴 수가 없는데 나 혼자 편하자고. 나만 당하면 된단 말이에요. 나만. 근데 그렇게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나 자신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교사가 가는 길이 그게 비단길이겠어요? 중간중간 가시밭길 나오고 가시밭길도 어쩔 수 없이 내 운명적으로 걸어야 되고 거기에 걸어서 넘어가다 보면 내가 찔리고 상처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육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니까 12년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삶의 결산이 되잖아요. 결산이 되는데 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끝내고 나면 이렇게 고마워, 내가 정말 고맙다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데 저는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불렀어요. 김승환 고맙다 그랬어요. 잘 살아줘서 고마워. 너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래 수고했다. 이제 쉬어야지. 만약에 교육감 12년 동안 내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편하게 걸으려고 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내 삶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교육감 자리에서 밖으로 나와서 사는 삶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좋아요. 날마다 웃어요. 날마다 웃어. 우리 선생님들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선생님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이 아니라 옆에 또 우리 동료 교사들도 같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저 다망에 가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가수가 길게 되어 있더구만요. 뭔지 아세요? 키가 큰 나무 메타세콰이어 있죠? 이게 그 높이 자라거나 자라는 수가 빠른 것은요 뿌리가 약한 거 아시죠? 그런 식물은 뿌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미국 해안가에 있는 그 세콰이어는 메타세콰이어가 아니라 그냥 세콰이어예요. 나무들도 굉장히 싸워요. 영역 싸움이에요. 서로 땅을 더 차지하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거 불어닥치잖아요. 그러면 이 세콰이어 얘네들이요 아래서 그 흙 속에서요 뿌리를 뻗어가지고 서로 딱 묶는데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강한 바람에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요 살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설사 자기 혼자 살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삶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사람마도 정시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가장 사람이 힘든 것이 뭐냐면 자기 혐오예요. 너 그렇게 살아봤더니 좋대. 이거거든요. 자기 혐오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혐오에 빠지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삶을 놓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이해를 시켜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 학부모예요. 학부모.
학부모하고 이렇게 우리 교사가 정말 유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학부모들 많은 학부모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아이들 성장 과정에는 교육을 받는 과정에는 끝없이 리스크가 있는 거다. 이해를 못해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계속 학부모를 만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되고 함께 책 읽으셔야 되고. 나머지는 우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 정치인들이 여론 우구는 안 되줘요. 언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우군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왜 정치인들이 학부모들이 말하면 막 벌벌 떨면서 교사가 말하면 그냥 저것도 이러냐. 표를 안 보이는 거예요. 결속력에는 표를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요, 공무원들, 교사들에 대해서 선거법이 얼마나 강하게 억압을 합니까? 아니, 어떤 SNS에 라이크, 좋아요 하나 눌렀다고 처벌하잖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어. 어떻게 전국의 그 수많은 교사들을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만들어버리냐고. 거기에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주는 거야, 이게. 민주당 내에 없어요. 그 길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교사의 정책 기본권 획득이 있잖아. 이것은 계속해서 연대투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대투쟁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걸리지 않게. 쟤네들이 어떤 울음을 오면 거기에 걸리지 않게. 정확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정치 수업을 한다고 아이들이 정책 이해력을 높여준다고 하고 싶어서 그 쓰는 방법이 딱 저쪽에 노리는 방법을 택하잖아요. 그럼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전에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들 젊으셔가지고 전에 그 헤비급 챔피언 중에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 세대가 아닌데, 그 세대가 아닌데. 그 로마 올림픽에서 캐시어스 클레이가 헤비급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바로 프로 전향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세계 프로복싱 헤비급 타이틀 매치 도전한 거예요. 상대방은, 누구였어, 상대방이? 이거 좋아라. 뭐가이? 소니 리스턴. 소니 리스턴이었어요. 소니 리스턴이었는데, 다들 사람들이 웃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매치는 됐어. 성사는 됐어. 사람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성이가. 그때 캐시어스 클레이가 딱 한마디 던졌어요. 한 문장이에요. 뭐라고 했냐. Float like a butterfly. 나비처럼 날아서 Stick like a bee. 벌처럼 쏘아주리라. 상당히 그 함축적인 말이에요. 외국은요. 스포츠 선수 유치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계속 정규수업을 다 받거든. 중국도 스포츠 선수들이잖아. 정규수업 다 받아요. 걔네들 중국도. 얼마나 문장이 멋있습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주리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연하게 하시라는 유연하게. 어? 결정적인 놓는 거야 한 방을. 너무 분위기가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김성환, 일단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죠. 정말 김성환 잘 살았네요. 잘 살았다라는 말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자유스럽게 꼭 뭐 정해진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20분 남았거든요.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우리 전담교육연구소 이사장님 오셨네요. 잠깐 한 말씀 하시고 질문도 그래도 나오시고 연구소 이사장이십니다. 우리 현직 학생부장이어가지고요 지금. 반갑습니다. 저희 오령중학교 지금 학생부장 겸 전남연구소 소장 이사장 장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학폭이 터져서 잠깐 학부모 만나고 좀 늦었습니다. 올 여름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같은 동료 교사 특히나 이제 막 교단을 시작했던 선생님께서 어려운 길을 가셨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 옆에 왜 도리가
우리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료 교사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학교를 꼭 한번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부장 하다 보니까 동료 교사보다는 학부모들과 학생의 치이는 이런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이제 다짐할 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뭔가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공간들을 학교에서라도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선생님들도 따뜻한 우리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이 빛나도록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지금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안 하시면 예. 저기에 방금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폭력 있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폭력이 있어요. 검사들끼리 안 싸웁니까? 싸우죠? 검사도 왕따 시키죠? 판사 왕따 시켜요. 대법관들, 어떤 대법관 실토하던데요? 나 왕따 당했다고. 6년 끝나고 나서. 왜 학생들이 안 다투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검찰이나 법원에서, 검찰은 조사하고 법원은 재판하잖아요. 최소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지. 정신학 전공하는 분들 의견 들어야지. 왜 이 정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충돌을 합니까? 천만에 나오겠죠. 지금 이 시기 아이들은요,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툰다 이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아이들은 다투면서 스스로 그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교사는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쟁 해결 능력을 길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른들로서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애가 그런 범죄가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법원에 넘겨야 돼요. 교도소로 넘겨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거기서 그런 교도소 넘겼다 해서 국가안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교도소에 넘겼지만 그 아이가 계속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국가가 할 일이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없잖아요. 재판하면서 판사가 그런 전문가 의견 들어봤다는 거 없죠? 실제로 수험부에 의해서 감정 의견이 나오는 게 있어. 감정 의견. 그걸 들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해. 아까 오레곤주 이야기했죠.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등교 시간을 늦춰버렸어요. 확 늦춰버렸어요. 늦춰버렸더니 얘네들이 잠 많이 자죠. 잠을 더 많이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밥을 먹죠. 어떤 경우가 나타났느냐. 거기는 고등학생들 운전하죠. 교통사고가 고등학생 확 줄어버리고 학교에 덜 싸우더래. 그럼 뭡니까? 아이들 다투는 거 상당 부분 누가 원인 제공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이게요.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하고 그래 역시 가장 열심히 메모하고 물그릇트는 의미에서 우리 한평 나상 실현 예술적으로 서인성 교장선생 메모를 많이 하시던데 꼭 뵙고 싶었죠. 예. 교장 선생님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공모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격증 없는 무자격 교사였습니다. 자기 있으니까 하시는 거죠. 예. 나중에 주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우리 교육감님 너무 진솔한 얘기 또 나중에 눈물까지 이렇게 보이시는데 찡하네요. 저도 공모교장을 하다 보니까 교사 시절에 봤던 학교 현장과 또 관리자란 말 싫은데 관리자 또 경영자로서 또 직책에서 있다 보니까 이거 빨리 이걸 벗어나야 할 텐데 다시 교사로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보람이나 뭐 가치랄까 뭐 이렇게 애들하고 직접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 좀 실망이랄까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처럼 우리 교직원들 크게 학교의 안정 평화로운 학교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성장 성숙을 발전을 돕도록
제가 뒷바라지를 최대한 해야겠다. 그 김예튼 선생님이 저기가 저 선생님이 그 아빠가 저기였어요. 장수학교 교장선생이었어요. 그때가 일제고사 할 때 그 저희 대책 프로그램 제공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김예튼 선생님의 아버지 김인봉 교장선생님이 정직 3개월을 받아 맞죠? 네, 정직 맞아요. 3개월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고 그럼 예? 예? 아니었어요. 저 나를 엮으려고 지금 아까부터 뭔가 나를 엮고 싶어가지고 그러니 했는데 그 제가 교육감이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제가 교육감 됐을 때는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전북대 병원에. 그래서 여러 차례 갔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먼저 김원세 교장선생님께서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져야 할 짐을 교육감이 한 번에 다 지어놔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못하거든 사실은. 열이면 열 교육감을 마치 자기들이 권력의 자리로 보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북 지역에 84개 시민사단체 거기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후보가 됐는데요. 그때 이런 말 했어요. 나는 교육감 선거 연설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당선대로 나오고 싶어 반드시 당선될 거면 말이 안 돼요. 그러냐면 그때 내 당선 가능성이 1%도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나 부탁합시다.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나를 마치 권력의 자리로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안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다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운동권 권력하면 빠지면 미쳐버려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당선되면 내가 당선되는 순간 나를 잊어버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대. 뭐래. 절대 못 잊어. 못 잊어 당신을. 끝까지 못 잊어. 그런데 우리 그 김혜튼 선생님이 그 아빠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옆에 계시는 엄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육감님 지금 이 몸 상태에서도 교육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가톨릭 신자거든요. 말씀하세요. 내가 다 해버렸나? 저는 질문보다 이제 사담인데 저희 아버지가 간암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간성 혼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이제 온전치 않았는데 그 저희 가족들 이름은 다 까먹었어요. 저도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했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아빠가 이름을 부른 사람이 교육감님이었거든요. 어떻게 눈물이 나요? 갑자기 이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운했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은 있고 왜 교육감님만 생각했을까 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교육감님이 너무 고생하신 거 보니까 아버지께서 왜 죄송하다고 했는지 왜 교육감님 이름만 그렇게 외쳤는지 이해가 되고 그 뒤로 저기가 그 임용시험 준비하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찌나 좋은지 우리 예튼이가 됐구나. 응? 그래서 막 그때 막 예튼이한테 막 이렇게 고맙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고맙다.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지. 네.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급한 일 때문에 못 오시고 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네. 들어와서요. 이제 지금 현재 교육계 승진 제도에 대한 그 교육감님의 생각하고 현직 그 교육감 시절에 그 교장 선출 보직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정부교육청 내에서 좀 됐다고 해서요. 그 진행 정도나 또는 그런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가 그때 교육감 되면서 이런 말을 했어. 토론회 때도 그랬는데, 그거 토론회 때도 우리나라 교육이 그 교사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신의 교육적 전문성을 풀어내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계급제가 사라져야 된다. 승진제 있잖아요. 이게 사라져야 된다. 즉 우리나라 법관의 독립을 가장 강하게 막는 그 장애물이 법관 승진제도다. 없애버리자. 근데 오히려 의외로 제가 학계에 있을 때 냈던 법관 승진제 페이지는 상당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없어요. 그때 그 의견을 주장할 때 법조계에서 김수환 교수 저 말이 실현될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그걸 폐지하는 거 있잖아요. 폐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그 교장선생님들 하던 있잖아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이런 패턴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상당 부분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무너져야 되느냐. 미국식으로. 미국 교장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자기가 열쇠 꾸리면 하고 다니면서 막 안내해요. 자기가. 어느 학교 들어갔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우리 일행들어 도서관이 자기가 학교가 좋다고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거기 사서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냐고 교장선생님 물어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좀 구경시켜드리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지금 제 퇴근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딱 끝이에요. 딱 끝이에요. 저는요. 전북대 법대 역사상 자신의 순서가 됐는데도 학장을 못한 첫 번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학장 흔적이 없죠. 네, 그런 저희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의 개공교수로 갔어요. 학장실에 연락이 왔어. 학장이 면담하자고 한다. 그래 갔는데 가서 학장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독일의 학장은요. 맨 꼬레비가 아니에요. 꼬레비 아시죠? 이제 교수된 지 얼마 안 돼. 학교로 온 지 별로 얼마 안 된 사람. 그래서 학장하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냐 촉부사하고 있다가 들어오냐 바로 네가 학장 맞든. 왜 그러냐? 그 학장하면서 연구시간 뺏기잖아요. 행정 많이 해야 되거든. 벌써 나처럼 외국에서 교수가 왔다 그러면 면담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잖아.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정하려고 교수한 게 아니야. 나 연구하고 강의하려고 한 거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자리가 권력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자 거기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은 시도를 했어요. 사실은 시도를 했는데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사실은 그 심정적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깨나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기였어요. 내부용 공모제. 아까 교장 자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률상 용어로 교장 자격은 없어요. 교장 자격 연수를 받는 거지 그 연수 받다가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건데 내부용 공모제를 계속 늘어나가는데 교육부가 또 꼼수를 부려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내부용 공모제를 이원화시켜. 네? 하나는 저기예요. 교장 자격 연수 안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교장 자격 연수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공식이 있잖아요. 몇 분의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 같이 규모가 작은 지역은 굉장히 한서가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그 문학사에서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신경림 시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한 번은 신경림 시인의 손자가 수능시험을 보고 와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시가 수능 국어시험에 지문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할아버지가 반갑겠어요. 그러다가 손자 녀석이 그러니까 귀여운데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봤는데 못 풀겠더래요. 못 풀겠더래요. 어느 대학 영어 영문학과 교수가 그 지역의 일간지에 데일리 잉글리시를 쓰는 거예요. 영어 해야 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무렵에 그 대학의 외국에서 교수들이 왔어요. 당연히 대학부에서 그 교수한테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 꺼져 있더래요. 실화예요. 리얼 스토리예요. 놀랍죠?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림 시인의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로 반응. 자, 선생님입니다. 들어가시오. 선생님 들어가시겠어요. 아니, 나는 그 김남균 선생님 보면 그냥 보면 웃음 나오는 게 어쩜 저렇게 남도처럼 생겼을까. 아, 남도. 영락 없어.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홍악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흘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메어보아도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까지 봅니다.